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현안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1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이동적 캐스터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재입니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 의원님 출연 이유는 잠시 후 또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로 저희가 5가지를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키워드 5가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ETF, 카페 절세, 부동산 정책, 원전 시대, 벤처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키워드를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자 2억 원 우리 금융위원장이신데요. 자, 국내 단일 종목 2배 ETF 허용을 하겠다. 자,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혁원 금융위원장 인터뷰 내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상장 ETF랑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하는 문제 조만간 저희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해외에는 이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이제 비대칭 규제로 인해서 안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그런 측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드풀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 배당 상품들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에 대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인터뷰 영상으로 보셨듯이 자, 국내 시장 굉장히 지금 화랑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 종목 2배 수익률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 이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환전 없이 2배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단일 기업의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를 이용해서만 국내 증시를 이용하면 해외 증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죠. 그런데 최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도 단일 우량 종목들의 수익률을 2배로 충족할 수 있게끔 레버리지 ETF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배수는 전 세계 금융권 추세에 맞춰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정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2배 상품이 출시될 수 있고 SK하이닉스 인버스 2배 상품이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3배 추종 상품은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혁원 위원장은 그간 해외에서는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는 비대칭 규제 문제가 존재했다면서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고요. 이에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3월 11일까지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장 화랑세에 발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자, 3배 추종은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상속세 이렇게 정했는데 상속세 어떤 내용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상속세가 지금 뭐 경제계 또 기업인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카페를 활용한 지금 절세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그런 편법 절세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국세청이
지금 뭐 관련 조사를 뭐 나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근교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국세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은요,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자녀에게 좀 상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율이 48%, 그러니까 145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은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건데요. 보유한 토지 위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요. 이걸 자녀한테 상속해서 5년간 또 유지를 하면 상속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원래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600억 원 이상의 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였는데 이런 악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 국세청이 행동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경기도권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좀 나설 예정입니다. 탈세 혐의가 확인이 되면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속세 한국이 뭐 세금이 높다고 뭐 많은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편법적인 걸로 이제 악용을 하시면 안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키워드 양도세로 정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이게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 올해 5월 9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좀 유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적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지금 강력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SNS를 통해서 연일 뭐 이거에 대한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앞서 이제 양지영 전문위원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뉴스 소식 자세히 보셨을 텐데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근 세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이제 5월 9일 진짜 종료되고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가 이제 부과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전개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우선에는 사실 종료가 될 부분들은 네. 시기 조정은 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종료가 될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분들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미 정해진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은 또한 그런 기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6.27 대책으로 통해서 대출 규제 부분들을 강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1015 대책을 통해서 네. 토구역을 좀 확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여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보면은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투기를 막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부분들도 사실상은 투기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종료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제 기정사실로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네.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세금이 이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주택자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그곳에 살지 않고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사실은 어떤 세금이 지금은 없는데 네. 강화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처럼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세금을 강화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게 성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정책만 가지고는 이제 집값을 전망하기는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그리고 거시경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집값을 좀 내다봐야 될 부분들은 네.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역대 최대의 이제 유동성이 이제 있는 가운데 지금 물량들은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규제에 따른 이제 매물 장기 변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집값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금리 부분들이 사실상은 2024년 10월부터 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 10월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전에 보다도 지금 시중금리, 국고채라든가 혹은 이제 주담대 금리가 더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좀 네. 변수가 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집값 상승이 너무 보면은 불보듯 뻔한 가운데 만약에 정책들 말씀하셨던 1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도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일시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동안도 이제 이런 가운데 규제책들이 나와도 3개월에서 보면은 5개월간의 조정이 있다가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가운데 정말 매력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주고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텐데요. 뭐 자의반 타의반 사실 여러 그 종류의 다주택자 분들이 계신데, 자, 이게 어떻게 대응할 거로 예상이 되는지 그래도 전문가께서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우선은 뭐 작년부터 이미 뭐 증여라든가 거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부분, 유예 부분들이 종료가 되기 전에 뭐 작년에 이미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중에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다주택 그 양도세 중과 부분들이 다시 부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수치만 보더라도 그런 추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2018년 4월에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부분들이 부활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의 1분기 때 거래량이 보면은 3만 6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분기 때 1만 7천 건으로 해서 53%가 올랐어요. 네. 그 감소가 됐었어요. 즉 거래를 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이미 정리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된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났던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양 의원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 그 국면이 될 텐데 그 이후엔 다시 또 상승 국면으로 간다. 네네. 과거의 패턴대로 볼 때. 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네. 과거의 패턴대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지 네.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개략적으로 뭐 서울 지방을 좀 나눠 가지고 네.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과 지방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간도 그렇고 서울 내에서도 초양극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시장이 사실상은 뭐 대출도 사실상은 거의 뭐 금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전세를 안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즉 갭 투자가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즉 이런 시장은 현금 자산가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강남 3구라든가 용산, 성수동 이런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즉 현금 자산가들이 선호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네.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주택자들 분들 매도하지 못한 부분들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외곽, 수도권에서도 외곽 이런 지역들의 매물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전히 미분양 적체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인구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현상 부분들도 좀 해소가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도 주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좀 사실상은 좀 보합이라든가 침체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체로 이제 지방은 뭐 화랑 장세는 기대하기 어렵고 뭐 상승도 좀 그렇고 보합 내지는 좀 하락세를 보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포함해서 양극화가 더 강화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 주에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를 이제 5월 9일로 종료를 한다. 이 뉴스 외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대량으로 하겠다 해서 뭐 태릉 골프장하고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꼭 집어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서울시는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말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지금 서울 주택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서울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지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서울을 좁혀서 보면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겠어요? 이 주택 공급 문제를 포함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발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129 주택 공급 네. 대책을 보면은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000호, 경기 같은 경우에 28,000호, 그리고 인천이 100호를 해서 총 6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 거기에서 핵심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기에서는 과천 경마장, 네. 그리고 뭐 노후 청사 부분들이 사실 도심에 많이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입지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네. 점과, 그리고 이제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지, 네. 그리고 이런 등등등 뭐 좀 더 명확하게 가시화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또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사실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은 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릉시시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주민들에 관한 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구체적인 계획은 환영하지만 디테일하게 협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집값에는 또 이제 순기능이 아닌 또 역기능으로 조금 작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진행되는 상황을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옆에 이제 김지원 캐스터, 이동재 캐스터도 이제 듣고 계신데, 젊은 분들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혼란한 주택 시장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요즘 문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우선에는 주요 지역들이다. 그리고 이제 자금이 좀 마련되어 있으시다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제 네. 주요 지역들, 그리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 좋은 거고요. 특히나 이제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고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회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것은 결국엔 분양가가 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대한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코어 단지라든가 코어 지역이라든가 이런 똘똘한 한 채로 매수를 빨리 나서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초에도 세금으로 집을 네. 잡지는 않겠다라고 하긴 했었지만, 지금 보유세 강화도 사실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다주택자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좀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도 사실상 이제는 좀 그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좀 내놓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예상을 하고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접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동재 캐스터나 김지원 캐스터 한 말씀 해주실 내용 있을까요?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지금 준비할지 뭐 혼란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저희 같은 청년층한테는 사실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매물도 나오고 또 수요가 계속 공급이 돼야 저희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영 캐스터는 저도 한마디 할까요? 확실히 이제 팁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네, 수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넉넉히 생각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전략을 그러니까요. 짜고 하여튼 움직여야 된다. 하루라도 네. 빨리 네.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또 똘똘한 한 채가 네. 불패 공식이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뭐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주제인데 뭐 올해도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온 대로 또 분석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정한 네 번째 키워드 원전 시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탈원전. 원조가 유럽인데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도 이제 원전 다시 짓는 걸로 지금 입장이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탈원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대로 계획된 것들을 짓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대가 다시 도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동재 캐스터가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와 SMR의 신규 건설을 예정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현실적 난제 앞에서 안전을 이유로 원전을 배척했던 국가들도 다시금 원전으로 회귀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른바 원전 유턴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유럽인데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인 스웨덴이 지난해 40여 년간 유지해온 원전 금지법을 전격 폐지했고요. 향후 12년간 우리 돈 약 35조 원을 투입해서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도 원전 관련 법안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실리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용을 멈춰왔던 원전을 15년 만에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노심이 녹는 문제가 있었던 스리마일 섬 원전을 45년 만에 재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원자력 강국들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 아래 매년 최소 6기에서 8기의 원전을 새로 승인하고 있고요. 56기의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2050년까지 최대 14개의 원전을 신규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반에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정부인데요. 하지만 AI로 인한 전력 확대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원전을 원한다는 그런 지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용적인 선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발표 이후 우리 원전주의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효성중공업이 2.24% 오르고 일진전기가 3.4% 오르는 등 중소형 또 원전주를 중심으로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GNG가 또 1.17% 오르고 TDNC도 0.62%, 에코바이오도 0.49%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대형주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6일 발표 후 27일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주면서 원전주가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주까지 지금 뭐 시장에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화랑장세 또 한 가지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이제 5번째 키워드 벤처 투자가 있는데요. 벤처 투자 큰 화면으로 어떤 소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요. 1,400조 연기금이 코스닥 벤처 투자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자, 코스닥 지금 이번 주에 불 뿜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붙은 코스닥 시장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가세를 하면 더더욱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한 달간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죠. 특히나 코스닥 이번 주 월요일에만 하루 만에 7%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는 코스닥 3천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하고 있을 거고요.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연기금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관리를 받고 있죠.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은 총 67개고요. 운용되는 자산 규모만 해도 1,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형 연기금 또 중소형 연기금의 평가 기준 수익률을 코스피 지수 100%에서 코스피 지수 95%와 코스닥 150 지수 5%로 변경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이 결국에는 코스닥 상승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도 코스닥 시장 투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부터 좀 많았어가지고. 원래 코스닥에 네. 좀 많이 투자를 하셨나요? 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코스닥에 결국에는 시선이 좀 가게 되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사실 코스닥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코스닥 증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이제 상승을 막 하고 있어서 네. 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감이 주위 분들도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데 연기금까지 이제 가세를 하기 때문에 뭐 천스닥은 이미 넘었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불을 뿜고 있는 국내 증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미래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퀵 5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과 관련한 이지은 기자의 뉴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M7도 가려서 담아야 하고 올해는 선별적인 액티브 전략이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는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초대석에서는 이강복 지비벤처스 대표를 모시고 코스닥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 특히 코스닥의 미래가 궁금하고 코스닥 투자 핵심 포인트를 알고 싶으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LB 자산운용은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패시브 전략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업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액티브 전략을 통한 분산 투자가 더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기술업종이 글로벌 증시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역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할 때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중단기 채권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AB 자산운용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리밸런싱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특히 크레딧 채권들 같은 경우는 두 시나리오가 모두 우호적이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의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설령 리밸런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선별과 분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제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일 불을 뿜고 있는 한국 증시, 그중에서도 코스닥 증시가 이번 주에 불을 뿜는 데 가세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미래 전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이강복 GB벤처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6년 새해 들어서 이제 한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의 특징은 코스닥이 이제 1000스닥을 넘어가지고 이제 화랑새 가세를 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약보한 뭐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화랑새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코스피 5,000 레벨업 이후의 숨고르기와 코스닥 1,000 돌파로 키맞추기가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다고 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면서 5,000선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과 차익 실현, 실적 시즌을 앞둔 눈치 보기로 속도 조절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00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단숨에 뚫고 1000스닥에 안착하려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별히 원화 강세 전환,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코스닥이라는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순환매가 중소형 성장주로 확산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정책 실행력과 코스닥 업종 실적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이제 5,000P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네. 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000스닥. 네. 대담한 지금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자, 코스닥이 3,000스닥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6년의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지배구조 개선 등 변화로 ROE 개선 기대로 상승 추세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은 달성 자체보다도 그 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가 더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실적 확인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이 좀 나타나고 하는데요. 코스닥 3천 역시 단순히 목표 숫자가 제시한다고 달성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관건은 정책이 실제로 자금으로 흐름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코스닥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들이 실제히 그 기대를 따르는지입니다. 즉 모험 자금 공급 확대, IPO 파이프라인의 정상화, 그리고 AI 로봇 등 핵심 업종에서 이익과 성장성이 동시에 확인될 때 코스닥 3천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제 3천 스닥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슈 분석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 실제 적용을 이제 시작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시장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내용이 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테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활성화 정책의 내용을 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구상의 핵심은 코스닥을 정책 자금이 실제로 흘러가는 성장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모험 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장치입니다. IMA나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되는 자금 중 일정 비율을 모험 자금에 공급해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둘째는 대규모 성장금융 프로그램입니다. 5년간 150조 원의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코스닥 수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신뢰회복 장치입니다. 이사회 충실의 임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권 강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유도 같은 주주 친화적인 기조가 코스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하고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구호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제시할 때 코스닥의 선반영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적용됨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셈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을 계속 오래 보신 분 입장에서 코스닥 3천이 진짜 지금 1,100 지금 넘어선 상황에서 3천은 지금 너무 먼 곳이란 말이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까지 가미가 되면 굉장히 우리 코스닥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26년 만에 지금 이제 1,1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코스닥이. 이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모험 자본의 구조적 공급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상장된 업체들을 좀 퇴출시킨다거나. 퇴출 구조도 있어야죠. 네, 퇴출 구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작전 같은 작전 경우는 세력도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셋째는 코스닥 대표 업종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되면 이제 그 정부의 이제 그 충분 요건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실적의 동행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끝나면 정책을 발표하는데 2018년대 같이 기대만 반영되면 뒤돌림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이 실제 수급으로 바꾸고 코스닥의 주력 섹터가 실적 개선으로 주요 기업 퍼가 과거 과열기 대비 낮아서 이번 상승의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3천은 멀티플 확장만으로는 가기 어렵고 AI 로봇 등 고성장 섹터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높아지면 저는 3,000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벤처나 이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 좀 과감하게 더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실 기업 퇴출 구조도 더 활성화해서 좀 클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작전 세력.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당연히 좋아져야지 또 이제 상승 작용할 테고, 끝으로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실행력 있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추가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벤처 기업이나 이제 벤처 창업 쪽 투자 시장을 계속 보시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여쭤보는데 과거 몇 년 동안은 사실 벤처 투자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침체된 그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벤처 시장 쪽,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벤처 기업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그 업계 동향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침체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가 선별적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이제 IPO 시장이 살아나야 벤처 투자의 희수 경로가 열리고 그 기대가 다시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상장 시장 전반의 리스크 서로가 개선되면서 그 연결고리가 일부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이 먼저 뛰는 시장은 아니고 매출 이익의 가시성,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후속 라운드 조달 가능성이 명확한 기업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가 강합니다. 코스닥이 강해질수록 벤처 생태계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핵심은 좋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과 그 기업의 성장 자본이 공급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쭤보기도 했는데 벤처 창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 활성화는 조금 더 결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또 벤처 기업 그 창업에 대한 열기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희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장 심사와 공모 구조가 일관되고 우량 기업이 제때 상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둘째는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입니다. 초기에는 기술 검증 자금, 성장기에는 스케일업 자금, 상장 전에 프리-IPO 자금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셋째, 모험 자본의 공급 주체를 넓히는 것입니다. IMA, 발행업, 정책펀드 등으로 민간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되 단기 테마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 성장 자금이 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넷째, 창업 측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인재, 데이터, 테스트베드 같은 사업화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벤처 기업 뭐 창업도 그렇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 늘 그 지론을 갖고 계시고 그를 많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자 최근 증시 상승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 말씀을 평상시 하신 그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드디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제조업, 한국 시장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 유럽이 쇠퇴하고 지금 중국이 사실 제조업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본이 노령화돼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지금 한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 기대가 지수 상승의 후반부를 지금 견인을 했고요. 방산, 조선 등도 글로벌 공급망 재평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상당히 강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과거 한국 시장의 할인 이유였던 거버넌스 리스크 네. 그리고 또 시장 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정상화 국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즉 제조업의 펀더멘탈과 제도 변화가 함께 움직일 때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지금은 그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신뢰성이 지금 생겨서 이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이제 5,000피가 되니까 예. 신뢰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불이 붙은 셈이 됐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사실 코스닥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투자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종목 선별도 그렇고 예. 이게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네. 사실 그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보면 될지 좀 투자 차원에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그 유인을 많이 주는데요. 이제 그거에만 이제 그 매몰되시면 안 되고 기업의 이제 매출이익의 가식성이나 네. 우리 이제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주, 고객사 확정 같은 확실한 증거,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증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수급이 만든 급등 구간에서는 특히 코스닥에서는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라운드 넘버 돌파 구간은 특히 변동성이 커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셋째, 코스닥은 환율, 금리,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네. 특히 원화 강세, 또 완화적 통화 정책 기대 같은 환경이 유지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강세장의 승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오랫동안 보유하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 성장 추세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100포인트대인데 네. 이제 3,000포인트를 간다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투자 문법은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건데 네, 네. 지금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은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가는 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3천 스닥이 간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책적인 그걸 계속 체크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이 코스닥이 2000년대 이후에 네. 지금 상당히 안정된 구조, 사업 구조가 옛날에 같은 버블이 아닌 2000년에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인데 지금은 버블이 아닌 성장이 지금 대기업들 코스피에서 끌고 코스닥에 가기 때문에 좀 가지면서 가고 있는 시장. 안정적인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네. 좋은 기업. 예, 예. 여기서 나쁜 기업이나 예. 작전 기업을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잡는 게 중요할 테고 네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팔기보다는 그렇죠. 끝까지 네, 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라의 성장과 함께 내가 같이 성장한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예. 좀 장기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네. 상당히 좀 유념 기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좋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투자 비중이라든지 뭐 시장에 대한 비중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시장은 지수가 더 갈지 언제 조정이 올지 맞추려는 투자보다는 자금 흐름과 산업 구조 변화를 네. 좀 맞춰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으니까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적과 경쟁력이 검증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본축 역할을 이제 가깝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 테마를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이나 사업 모델로 설명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투자 방식이나 시장 전체를 흐름을 따라가는 일반인들은 ETF 같은 데를 분산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작전이나 이런 아닌 실적을 보고 아까 투자 이익이나 이제 수주, 임상 이런 걸 이제 실적 증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ETF를 따라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개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업종에 이제 집중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ETF가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가격을 맞추는 투자보다는 구조적 흐름 전체 예를 들면 1000에서 2000으로 하는 구조적 흐름을 맞춰가는 투자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이제 ETF, 예.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이 시장과 그 구조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을 예. 선별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궁금한 게 예. 벤처기업 투자를 사실 업으로 하셔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선별하시는 기준이 명확할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요소들을 기업들을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지표라고 할까? 어떤 예. 그 요소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랑 기술이랑 시장입니다. 네, 사람, 예. 기술, 시장. 예, 세 가지. 근데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많이 합니다. 창업가의 철학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큰 대기업이야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만 네.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기업의 방향이 그게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과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경쟁사 대비 명확한 차별점과 진입 장벽, 이른바 해자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의 차별화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성장성인데요. 벤처 투자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제 속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회사가 확장 가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리하면 이제 저는 사람이 방향을 만들고 기술이 경쟁력을 만들고 시장이 성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돼가지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기회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강복 GB벤처스 대표이사 모시고 코스닥 시장의 미래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어떤 전략과 자세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알찬 정보를 듣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투자와 경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